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겠다는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핵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원전 안에 보관하려는 꼼수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핵 폐기물 보관 계획을 5년 넘게 검토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원전 주변 주민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휴일 동안 내린 폭설로 전남 지역 양식장과 시설하우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년 5월에 발포 명령 체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향후 37년 안에 영구 보관 장소를 찾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등 이 원전이 있는 주민과 지자체들은 이번 계획이 별도의 장소를 찾지 못한 채 영구 처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 호기 중 5개가 가동되고 있는 한빛원전. 이곳에는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비롯해 방사능이 강한 고준위 폐기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현재 한빛원전에 보관된 사용 후 핵연료는 약 6,700다발. 한빛 6호기의 설계 수명인 2042년까지 총 1,600여 다발이 발생할 전망인데 문제는 현재 원전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10년 뒤인 2031년부터 포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전국 6개 원자력 발전소 중 가장 빠릅니다.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 영구 보관 장소를 찾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한다는 기본 계획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원전 지역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북 등 원전이 있는 4개의 광역단체 협의회는 정부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배제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탈핵단체는 저장 방식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 사실상 영구 처분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지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한수원한테 다시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에는 핵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편 기본 계획을 확정한 국무총리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차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진 뒤 재검토위원회까지 출범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대책을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원전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이 5년 전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의 1차 계획안이 너무 부실하다면서 새 계획안을 짜겠다며 재검토위원회까지 만들었었는데 5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셈입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내놓은 1차 기본계획안입니다. 외부의 저장시설을 가동할 때까지 원전 부지 안에 별도 건물을 지어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3년 만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핵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더 잘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위원장과 위원 5명이 무더기 사퇴했습니다. 중립성을 지키겠다며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시민사회를 모두 빼버린 재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재공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전 주변 지역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 못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관계자 들어가야 되는지도 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거예요.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재검토위 최종 권고안이 나왔지만 이를 반영했다는 산업부의 2차 기본계획안은 5년 전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습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방침부터
저장 방식까지 동일합니다. 오히려 방패장 확보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내용상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를 원전 사업자, 즉 한수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원전 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은 합리적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축소됐습니다. 심지어 원전 부진의 설치를 위해 새로 의견 수렴하라고 한 권고를 7명이 참석한 온라인 토론회로 떼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론화의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산업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을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시가 급한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이 5년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방패장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요즘 심한 추위 때문에 힘드셨죠? 오늘은 추위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0.1도로 살짝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7, 8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8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현재 보통에서 좋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이다 보니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아직 특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상태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눈도 내리겠고요. 금요일 아침이면 광주의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 내린 폭설로 전남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식장과 시설하우스가 무너졌지만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 피해 복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구조의 양식장 지붕에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내린 눈은 33cm. 기록적인 폭설에 비닐하우스 지붕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식장은 완전히 무너져 땅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높이 4m의 비닐하우스인데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네, 이 하우스 건물 자체가 이렇게 이제 철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무너졌으니까 바닥까지 아예 붙어버린 거죠. 이번 폭설에 무너진 비닐하우스는 7개 동, 축구장 절반 면적에 달합니다. 다행히 폭설 전에 출하가 이루어지면서 광어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지붕은 무거운 눈에 눌려 계속해서 추가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 날이 풀려 눈이 녹기 전까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50년 넘게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번같이 눈이 많이 내린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무안군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중장비를 투입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년 5월 발포 명령체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1980년 5월 19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 9명이 광주 진압작전을 논의한 사실 등을 확인했고 내년 5월까지 발포 명령체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3년간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5.18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이제 약 1년 남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정웅 전 32사단장이 어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1980년 광주 31사단장으로 임명된 고인은 5.18 민주화운동 강경 유혈 진압 지시를 거부해 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뒤 예편당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는 13대 국회의원과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3일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노태우 씨가 숨진 지 약 2개월 만에 아들 노재헌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노 씨는 어제 오전 비공개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노 씨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 민주영령을 추모하고
민주 영명과 국민들께 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로부터 연간 수억 원의 지원을 받는 한 장애인협회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협회 회장은 얼마 전 회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서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모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 10월 말 일방적인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성실 근무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장 황모 씨가 단체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황 씨는 활동보조사 B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후원금에서 개인 통장으로 한 달에 뭐 400이 됐든 100이 됐든 나가니까 아마 시청에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그거에 노발대발인지. A씨는 또 황 회장이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회장 황 씨의 활동보조사 B씨가 지난 2019년 11월 4천만 원의 후원금을 단체에 기탁했는데 사실 이 후원금은 B씨의 지인인 C씨가 채용 청탁금으로 지불한 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B씨의 통장 거래 내용에는 C씨가 4천여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C씨는 B씨에게 돈을 입금하고 한 달 뒤 이 단체 자립지원센터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센터에 후원을 하고 싶어서 C씨에게 빌린 돈일 뿐이라며 자세한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너는 그 지금 기자님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걸 둘이 사는 게 모르지 나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취업한 C씨는 근속 연수를 채우지도 않았는데 1년 만에 팀장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C씨의 취업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여수시는 올해 초 점검을 나와 급여만 환수해 갔을 뿐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점검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여표를 보더니 1월달, 2월달 팀장 급여를 가져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수 조치가 들어갔죠. 그거 급여표만 보고 갔죠. 그 직원은. 이런 가운데 회장 황모 씨는 지난 16일 같은 단체 여성 회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는 성추행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저는 하루를 맹서 그런 일을 하도 안 했어요. 회장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내려야 되겠다. 그 목적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자격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여수시는 최근 황 회장의 1심 선고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건 사실이라며 조사를 진행해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북구 장애인학교에서 불거진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의혹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말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는 사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표현한다면 구성원이 아니어서 마구마구 때려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의혹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학교 내 CCTV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단체는 교육청과 병무청 등 기관에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과 특수교육 보조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감염병 상황과 농촌학교 소멸 위기는 교육당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방역 안정화와 함께 비대면 수업 등으로 누적된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도시의 아이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6개월 동안 전남의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친해지는 게 훨씬 두꺼워졌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이 잘 되고 선생님이 거의 1:1 코칭 수준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비대면 수업이 대부분이었던 수도권 교실과 비교했을 때 전남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더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소멸 등 지역 교육에 따른 공통과제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누적된 학습 결손 상황은 앞으로의 과제. 전남교육청은 국어, 수학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담 교사제를 확대하고 학업 역량 진단을 위한 평가 지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 시설 개선과 함께 통합 운영학교 사업의 교육 행정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해에는 종합적 진단과 처방에 따른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기초 기본학력 책임 교육을 내시로 하겠습니다. 한편 직업계고 현장 실습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노동, 인권,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과 경남을 아우르는 한반도 남부권에 대한 정부의 관광개발 기본구상이 확정됐습니다. 7천억 원에 가까운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권역별 브랜드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은 권역별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5개 시도를 남부권, 남서권, 남동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모두 6,90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 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은 웰빙과 행복,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웰리스 관광 메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짝을 이룬 남서권은 섬과 해양, 역사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남도문화예술지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남중, 남서권 관광 개발로 전남 지역 사업에 배정될 국비가 3천억 원, 대부분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선언적 의미에 그친 채 부진한 남이안 관광벨트 사업과는 다르게 중앙정부가 계획을 직접 짜고 사업비를 조달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남에 많은 이런 어떤 관광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다면 세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전남의 관광 지도가 거쳐가는 지역에서 체류형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이 가져올 전남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5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1,700억 원, 일자리 창출 5,500명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3조 원 규모의 제7차 전라남도 관광개발과도 연계해 남도만의 매력을 보소로 가꾸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2 시즌에 활약할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미국 출신인 로니 윌리엄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야수로 활약할 소크라테스는 메이저리그에서 99경기에 출장해 37안타를 기록했고 마이너리그에서는 11시즌 동안 타율 2할 8푼 7리를 기록했습니다. 우한 정통파 투수인 로니는 마이너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4.24를 기록했지만 시속 155km의 빠른 공과 탈삼진 능력이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의 심혈관 전문진료센터와 감염병 전문진료센터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전남대병원은 전문진료센터 조성 사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47억 원을 들여 2개의 전문진료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 사업과 함께 기능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전문진료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시가 김대중 컨벤션센터 옆에 국제적인 수준의 컨벤션센터를 광주의 랜드마크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차담회를 열고 지금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자리에 예산 1,46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형은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내부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답게 최첨단 스마트 전시장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대중 컨벤션 센터 비용 편익 비율이 1.3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시 가동률도 70%를 넘어서 새로운 컨벤션 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첨단 3지구 대행개발 사업자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에게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취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차담회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한쪽에서는 소송을 걸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소송 취하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올해 초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위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첨단 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3,800세대 아파트를 대행 개발하겠다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